첫 순서로 호흡 명상 우리가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할 겁니다. 편도체 안정화 훈련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질문과 답변, 이렇게 갑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마음 근력, 멘탈 머슬스, 마음 근력 뭐고, 그거의 뇌과학적 기반은 뭐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신경 가소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 근력을 키우려면 편한 전할,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있다. 이게 아주 대략적인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 오래 걸리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여기 있는 거 다 김주환의 내면소통 유튜브 채널에 강의가 몇십 시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보시고, 사실 그걸 또 언제 찾아보겠어요? 지금 눈 크게 뜨고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요 이론 설명드리고, 뇌신경계 이완, 호흡 훈련 왜 해야 되는가 잠깐 설명드리고, 내부감각, 고유감각 훈련이 뭔지 그 개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전두피질 활성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론 파트고, 실습에서는 편도체 안정화 파트가 있고 전전두피질 활성화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편도체 안정화 그러면 편도체 활성화 반대잖아요. 근데 편도체 활성화라는 건 정말 뇌의 딱 그 부위 편도체만 쫙 안정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환유법이라고 하죠. 편도체 안정화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부정적 정서, 분노나 두려움,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거는 많고 굉장히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말은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알아차림, 이 능력 올려가지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셨듯이 저 원래 말 천천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 진짜 뇌의 그 부위를 무조건 안정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편도체 안정화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호르몬 작용도 있고 어떤 장기 작용도 있고 심박수는 어떻게 되고 호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도체 안정화 그런 건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는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거를 좀 릴렉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편도체가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는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을 때도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어떤 관심 있는 일,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유발될 때도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유발될 때는 편도체도 활성화되므로 그걸 캄다운 시키는 훈련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전전두피질도 마찬가지예요. 전전두피질은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큰 프리프론탈 코텍스만큼을 얘기하는데, 그걸 다 그냥 활성화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전전두피질이 일제히 활성화되면 흔히 얘기하는 저 사람은 실성했네, 이게 됩니다. 기분이 너무 업되고 막 이렇게 조증,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전두피질 중에서도 내측 전전두피질, MPFC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말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일종의 환유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 이 훈련을 하면은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요거 하면은 전전두피질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여건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5, 6, 7을 하잖아요.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흡 훈련을 한다고 치면, 그럼 호흡 훈련은 딱 편도체만 안정화시키냐? 아니요. 전전두피질도 상당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 훈련 잠깐 해봤고, 우리 2, 3, 4 움직임, 이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 공간이 엄청난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의자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 보통
이 공연장이랑 다릅니다. 일어나면 의자가 접히잖아요. 접히고 그 앞과의 앞 의자 등받이와의 간격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에 주저앉아서 명상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이따 요거 할 때 잠깐 일어나서 체중 이동, 걷기 명상의 기본을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봤거든요. 공간이 좀 충분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격관 명상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편도체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수용 파트와 감사, 존중, 용서도 조금 언급하고 요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딱 벌써 1년 됐네요. 작년 2월 달에 나왔으니까 작년 2월 달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나와서 나오자마자 인문 여기 1등 나와서 좀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교보문고 가서 찍어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학술서로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걸 한번 다 총정리하자. 그래서 한 900페이지 정도 넘게 됐는데 상당 부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이건 도저히 한 권으로 못 내니까 대폭 줄이자.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도 900페이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버텼습니다. 원고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거는 팔기 위한 책이 아니다. 출판사는 우리는 팔아야 먹고 산다. 약속이 틀리지 않냐? 약속은 제가 어긴 겁니다. 원래 좀 쉬운 책을 써주기로 했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원고 제출 기간이 최종 원고 제출 기간이 2017년 8월 31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2016년 정도에 맺은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1년 내에 책을 써낼 수 있을 줄 알았죠. 마음 근력 책을. 근데 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점점 원고는 늘어가고 무려 6년을 더 썼습니다. 출판사는 담당자도 바뀌고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상태고 그래서 질질 더 끌 뻔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있는 바람에 원고를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출판사는 이런 책은 도저히 팔릴 수도 없고 이건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2천만 이대로 내주시면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일단 내주시면 제가 잘 팔릴 책 쉬운 책 2권을 얼른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책 2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중에 처음으로 보는 큰 기존에 없던 큰 판형에 빽빽하게 글자도 작고 칸도 빽빽하게 해서 꽉꽉 채워갖고 겨우 760페이지인가로 줄여갖고 낸 겁니다. 그게 팔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엄청 팔려서 출판사가 깜짝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리고 책을 뭐 사인해 주세요. 뭐 그 책 봤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무도 안 읽었어요. 책 읽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 누가 읽겠어요? 이거 어려운 학술서인데 그거 진짜 학술서예요. 최신 뇌과학 반영돼 있고 진짜 어려운 학술서예요. 오늘 책을 추첨해서 30권 뽑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사인 다 해놨거든요. 아까 그 30권 나눠드릴 텐데 사인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안 읽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두툼한 거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멋있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책을 하도 안 읽으실 걸 제가 알아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책에 대한 설명을 책 안 읽으니까 말로라도 해드리자.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 책을 사시면 책을 받으시면 살리는 없고 책을 받으시면 30권 받으시면 앞에 서론은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장 그건 좀 쉬워요. 1장 읽으시고요. 바로 8, 9, 10장
그건 뭐 해라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8, 90장을 읽으면서 해봐서 그 효험을 느끼면 오 이게 뭐지? 그리고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려운 2, 3, 4, 5, 6, 7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내면소통 책 얘기고요. 그 전에 저는 뭐 한 번 쓰는데 7, 8년씩 걸리기 때문에 많이는 못 쓰고 요 내면소통 책 전에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2011년도에 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계발서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옆에 이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완전 학술서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11년에 나온 책이 4년 만에 중앙일보에서 그 학술 논문에 얼마나 많이 그 책이 인용되는가. 학술 논문에 인용되는 저서는 학술서죠. 거기서 이게 잘 보이시나? 여기 사회과학 분야에 2등 차지했습니다. 사회과학 전체 분야에서 4년 만에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걸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복탄력성 책은 옆에 있는 얘네들과는 달리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이 논문 쓸 때 옆에 있는 책들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책들 이런 거 절대 인용 안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인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랭킹 사회과학 분야 2위. 그러니까 학자들이 인정한 학술서입니다. 좀 강의 명상으로 점잖게 시작하더니 강의 시작하자마자 엄청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저는 학술서 쓰고 논문 쓰고 그거만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헛소리는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제 강의 내용은 일일이 다 제가 레퍼런스를 소개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책 보면 레퍼런스 한 6, 700개 달려 있거든요. 거기 다 레퍼런스 있어요. 논문, 사이언스 페이퍼도 아주 중요한 논문 그거 보시면 되고 즉 하나같이 다 논문에 나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제 의견이 있어서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이럴 걸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면 그건 전부 논문에 나오는 근거 있는 얘기다 이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김주한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 근력 왜 키워야 되는가? 일단 몸이 튼튼해집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혈관절이 강화되고 노화지연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요. 마음 근력을 키운다. 전전두피질 활성화 훈련과 관련되고 마음 근력, 자기조절력 이걸 키운다.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런 게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논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력은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면역력이 뭐냐?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거, 네 그런 면역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면역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입니다. 미국, 유럽은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우리나라는 암, 심혈관 질환 이런 순서예요. 다른 나라는 또 심혈관 질환, 암 이런 순서. 근데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겁니다. 그 팩트예요. 우리가 아주 극히 일부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자살하시든지 뭐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죽습니다. 그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게 당뇨, 치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당뇨, 치매 뭐 이런 거 증상은 암과 아주 직결돼 있고 심혈관 질환도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까요? 여기 계신 분이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30대도 보이고 40대도 보이고 50대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40대다 그러면 최소 100세는 넘길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최소
100에서 110세 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110세까지 산다. 그럴 때 암 걸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50%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이 110세까지 산다 할 때 치매 걸릴 확률은 너무 인구가 적어서 잘 안 나오지만 이 트렌드를 보면 한 7, 80% 될 거예요. 지금 85세, 90 넘으면 대략 반 정도가 치매로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심혈관 질환은 그것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100세, 110세까지 사는데 나 암 안 걸려. 그러면 확률 0.3, 30%. 곱하기 심혈관 질환도 안 걸려. 0.3, 0.00, 그러니까 9% 곱하기 뭣도 안 걸려. 뭣도 치매도 안 걸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요 질환에, 주요 그 만성 질환에 안 걸릴 확률은 100세까지 살면서 한 0.01% 될까? 즉 무슨 얘기냐면 그거 다 걸릴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인류가 집단적으로 갑자기 100세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집단적으로 100세 넘는 걸 우리 다 같이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정신 차려야 될 조건이 뭘까요? 그 질환에 안 걸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과 암만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당뇨, 치매, 그건 결국 같은 질병입니다. 당뇨랑 치매. 그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아무튼 치매를 제3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몸에 에너지를 갖다 못 쓰는 상태가 당뇨면 뇌가 에너지를 갖다 못 쓰는 상태가 치매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과 직결된 거. 자, 누가 암에 걸릴까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잠 제대로 안 자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암에 걸리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암은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요 사람이 암 걸렸어. 요 사람한테만 암세포 생기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암세포는 누구한테 생기느냐? Everybody. 언제 생길까요? Every day. 지금 이 순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십조 개의 우리 몸이 매일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중 극히 일부, 즉 매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복제가 이상해져서 이상하게 자라는, 예를 들어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물려면 손등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복제가 이상해져서 얘가 이상한 세포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게 종양이에요. 우리 몸에 그게 다 생깁니다. 인간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의 세포 분열을 하는 포유동물의 운명입니다. 이 미립자 세계로 내려가면 터뷸런스가 있기 때문에 완전 복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복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들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복제 오류를 메이크업하는, 복제 오류로 따른 이상 발육하는 암세포들을 누르는 면역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T셀, 내추럴 킬러셀, NK셀, 자연 살해세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상 발육,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면역 시스템이 그걸 감지해서 죽여버립니다. 눌러버립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든지 없애버려요. 즉 암은 누가 걸렸다, 누구한테 암이 생겼다라는 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암 환자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생기는 암세포를 못 눌렀다 이거예요. 뭐의 이상? 면역 시스템의 이상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유지해야 돼요? 강한 면역 체계. 강한 면역 체계 유지하는데 1번이 뭐예요? 그게 사이코 이뮤놀로지라고 그러죠. 심리학적 면역학. 최근 옛날 연구도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연구. 그게 뭐냐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 면역력 확 올라가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내 면역력이 확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에 암세포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게 그게 리센트먼트, 복수심입니다. 여러분 복수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복수심은 무슨 슈퍼맨, 배트맨 이런 맨들만 갖는 게 복수심인가요? 아니, 여러분 살다가 누가 어떤 일 당한 거 보고 아이고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 가진 거 있죠? 그게 다 복수심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복수심을 버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용서, 아임사라고 그래요. 리센트먼트를 버리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건 거의 강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너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너 두고 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두고 봐라 하는 놈이 먼저 죽어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두고 봐라 할 때는 뭐예요? 대부분 제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죽어요. 2번 이중으로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아까 우리는 알아차림, 인텐션, 의도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의도가 남을 해치려는 의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사세요. 정말 현명한 방법. 현명한 것 반대가 어리석다. 어리석은 게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현명한 게 뭘까요? 다 퍼주는 삶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남을 위고 다 퍼주는데, 남을 위해서 다 사는데 나는 남을 위해서 살고 있어라고 내 에고를 올리면 그건 남을 위해 사는, 그건 나를 위하는 게 돼요. 다시, 그죠? 내가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는데 막 이거 남을 위하는 게 아니, 남을 위해서 살면서일수록 진짜 남을 위해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에고,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금강경 맨 앞에 나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금강경 맨 앞에 수보리라고 제1의 제자가, 키도 크고 제일 잘생긴 수제자죠. 수보리가, 금강경은 뭐냐면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그러니까 가장 핵심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근데 한 권, 금강경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금강경 맨 앞에 그 수보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항복기심, 이 마음을 항복을 받고, 아까 얘기했던 토털 서렌더 이런 거 하고, 어떻게 하면 하심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very good, 선제라, good, 너 진짜 질문 잘했다. 내가 한마디로 답해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하냐면 하고 한마디로 답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즉 남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네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중요해요.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네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서 남을 위해 살아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암 안 걸리고
오래 삽니다. 부처님은 그 옛날에 80세 넘도록 85세인가 오래 사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제자가 갖다 준 상한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고기 드셨나? 네, 돼지고기. 그것도 상한 돼지고기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면역력을 올린다는 거, 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면역력 한 개만 이 슬라이드에서는 얘기합니다. 노화지연에 대한 자세한 거,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몸 튼튼이죠. 정신건강에 대한 불안, 우울, 장애 좋아지고 통증, 만성 통증. 현대인은 안 아픈 사람이 없죠. 어딘가 다 아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다 어디가 아파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또 어디가 아파요. 그 만성 통증 그런 거를 많이 완화시켜 줍니다. 자, 이게 1번이 몸 튼튼, 2번이 마음 튼튼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취 역량, 비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거, 즉 노력하는 힘, 시험 잘 보는 힘.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어떤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능력, 그거를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성취 역량도 향상시켜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기분이 좋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되고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럼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 지연도 되고 심혈관 능력이 좀 몸이 건강해지면 불안, 우울 이게 많이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져요. 만성 피로 이런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몸의 문제인데 이게 그런데 그거 되는 거랑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즉 비인지 능력으로 불리우는 끈기, 열정, 회복탄력성, 집중력 이런 게 올라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의 문제는 몸의 문제고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되든 정신 차리고 네가 노력하면 되지 그런 거 안 돼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래서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건 단지 어떤 정신력을 키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몸 튼튼 마음 튼튼 그에 따른 성취 역량 강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키우면 회복 탄력성, 역경을 딛고 튀어오르는 힘, 끝까지 노력하는 힘이 좋아지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마음 근력의 밑바탕, 핵심에는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소통 능력은 소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기술을 얘기하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는 뭐냐면 관계 능력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관계, 그냥 나 친구 많고 잘 맺을 수 있지. 아니요. 인간관계는 제대로 맺으려면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통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능력이냐면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을 하려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개발될 수 있는. 그래서 capacity to love,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어떤 상황에든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좀 예쁘게 굴어봐라, 내가 사랑하지. 네가 좀 제대로 나한테 잘해줘봐라, 그럼 내가 널 사랑하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마음, 이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고 와, 대단하다 감탄하고 진정 그 대상을 위하는 마음. 사람에게 대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넌 내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건강하고 네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은 다른 데 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밤하늘이 꽉 찰 정도로 별이 팍 있고
은하수가 확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와, 저 은하수 너무 멋있다. 그러면 뭐죠? 그걸 긍정하고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풍경을 봐도 와, 멋있다. 하늘 구름 봐도 와, 아름답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밤하늘에 달이 뜨는 걸 보고, 달빛 보고 와, 저 달빛 좀 봐.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건 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달을 바라보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달 보면 달 떴나 보네. 뭐 달 뜬 것도 몰라요. 사막 공기 좋으니까 뭐 별 있겠지 뭐 은하수 뭐 대단해 있네 뭐.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도 appreciate, 그걸 와. 사람의 훌륭한 면에 대해서도 와. 사람의 아름다운 면에 대해서도 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면에 대해서도 와.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은 뇌 어느 부위에서 작동을 할까요? MPFC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애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산모, 갓 출산한 자기 아기를 들여다보는 산모의 뇌 보면 MPFC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얘를 위해서라면 난 뭐 죽어도 좋아 할 정도의 사랑의 마음이 확 있을 때, 그때 뒤통수, 옆통수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쓰는 거예요. 그게 MPFC 전전두피 활성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 역시, 남을 리스펙트하고 하는 존중 역시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력이라고 합니다. 이따 오후 더 늦은 시간에 끝나기 전에 여러분 존중력 강화 훈련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죠. 또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존중력 강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존중해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인간이 있나? 잘 찾기 힘들어. 고민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나? 아, 저는 존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엔 인간들이 왜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어떤 착각이 있는 거냐면, 존중 역시 상대방의 퀄리티, 상대방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존중력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할 만한 면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점과 장점, 훌륭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 나약한 면과 강한 면 다 섞어서 갖고 있어요. 그런 중에 장점을 보고 훌륭한 점을 보고, 와,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멋있다, 훌륭하다 하는 게,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나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능력. 그래서 주변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인복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전부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런 사람 뭐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존중력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존중할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여러분 주변의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고 네거티브하게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경치를 가서 보고 아무리 훌륭한 뭐 어딜 가봐도 이게 뭐야, 사진보다 못하네 이러고 말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도 하늘 보고 와,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랑과 존중은 나의 능력이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love and respect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통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뢰, 그게 존중 파트고, 호감, 그게 사랑 파트예요.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죠.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설득력과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설득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즉 소통 능력이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치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치? 형이상학적인 가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치 중에 가치, 그 돈이에요. 돈. 와, 김주환 교수 명상한다더니 돈이 중요하대. 이상하다. 돈을 밝히는 사람인가 봐. 아니요,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는, 우리 이 법치국가의 이 현대사회는 돈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명예를 훼손했으니 명예로 물어내. 돼요? 안 돼요. 명예로 훼손했으니 돈 얼마 물어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로 돈 얼마 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의 정신은 뭐죠?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한다예요. 진짜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가치의 척도예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얘한테 돈 띄어먹었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니? 너 이게 사기쳐가지고 돈 가져가면 돼? 정신적인 충격이 클 테니까 돈으로 갚지 말고 정신적으로 위로해줘. 그런 판결이 나요? 너 이 사람 명예, 돈 가져갔어. 명예를 훼손했네. 돈 필요 없어. 이 사람을 명예로 계속, 맨날 카페 가서 빌고 해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를 훼손했던, 정신적 피해를 줬던, 무슨 경제적 피해를 줬던, 무슨 피해를 줬던, 다 돈으로 메우게 돼 있어요. 돈이, 이게서 가치의 척도가 돼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 돌아가는 이 민법 시스템, 손해배상하고 하는 그거는 로마 시대부터 쫙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민법 체계가 로마 시대부터. 그 로마 시대부터 돈은 누가 버는 걸로 돼 있냐? 누가 벌죠? 돈은 설득하는 사람이 법니다. 그건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른 사람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겁니다. 돈은 이 허공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돈을 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득해서 돈을 주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돈 주세요. 또는 물건 파는 거죠. 자, 이 물건하고 했으니 줘. 이런 서비스 제공했으니 돈 주세요. 이거 했으니 돈 주세요. 그래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걸 갖고, 그 과정에 다 필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 되려도 설득해야 돼요. 입사 면접 잘 보고 어쩌고 승진하려고 해도 설득해야 돼요. 일하고 자영업 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돈 벌려면 설득해야 된다. 둘째, 설득하려면 또 설득하면 뭐가 생기죠? 권력이 생깁니다. 한 표 주세요부터. 민주주의 시대나 그 전 시대에도, 투표가 없던 시대에도 설득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대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저 삼국지 같은 거 보세요. 대의 명분. 그게 설득이에요. 오, 맞다. 저 사람이 왕 돼야 돼. 이게 설득을 해야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의 기초는 설득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의 기초는 호감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호감과 신뢰의 기초는 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설득력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최초의 학문은 법학도 신학도 철학도 아닙니다. 최초의 학문은 레토릭입니다. 서양에서. 즉 수사학이에요. 2000년 전에 딱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퀸틸리아누스라는 사람은 12권짜리 설득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걸 웅변술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즉 귀족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20세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인류는 이 소통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고 받는 거는 다 귀족들, 왕족들만 했거든요. 전 인류의 5% 미만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5%는 그냥 뭐 땅 파고 농사 지으니까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뀐 게 언제냐? 20세기 들어와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의무 교육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의무 교육 시스템은 뭐냐 하면 그런 리더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리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another brick in the wall, 벽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평균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낸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월급쟁이들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육이. 즉 월급쟁이, 임금 노동자를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임금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딱 두 가지입니다. 언어와 산수, language and math. 그래서 language and math 중심으로 의무교육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능 과목 공통이 language and math입니다. 국영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딱 19세기 전에는 국영수가 중요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뭐 봐서 뽑았어요? 철학적 논술이나 한시를 썼어요. 시를 잘 쓰면 장원급제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시인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와, 한시를 써가지고 한 자리를 줘요. 그 발상이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그게 조선시대예요. 그게 과거 시험이에요. 국영수 시험 안 봤다고요. 근데 그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세기 이후에는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language and math, 그냥 지식,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사람이 배워야 될 어떤 요소가 빠져 있느냐? 이 요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천 년 동안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나를 아는 거고 인간관계 잘 맺는 거예요. 소통 능력 이거 하려면. 그래서 4대 성현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가르침이 하나, 네 자신을 알라. 셀프에 대한 탐구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인간관계 잘 맺자 가르쳤어요. 부처님은 뭘 가르쳤어요? 모든 중생 구제해라. 서로 사랑해라를 가르쳤어요. 공자는 뭘 가르쳤어요? 공자야말로 인간관계 중요성을 통째로 가르친 거예요. 그게 왜곡돼서 유교 이렇게 돼버렸지만 공자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자는 뭐냐면 그 유교,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리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 인자 있죠. 그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어질다는 게 뭐예요? 사람 인에 두 이자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 맺는 걸 어질다라고 그래요. 혼자 어질 수가 있나? 안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만 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질다는 게 뭐예요? Love and Respect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군자예요. 그래서 그 인을 신천하면 어떤 게 생기냐? 덕이 생겨요. 그래서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아니하고 항상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거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유붕자원방래하고 불력 놓고 뭐 그런 거 배웠죠. 학이 시습지 불력 놓고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영어 수학 풀다 보면 기쁜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학이 시습지면 인을 배우고 익히면, 즉 인간관계 배우고 익히면 즐겁다. 그러니까 인부지불온, 유붕자원방래, 친구가 멀리서부터 날 찾아오니 즐겁다. 거기서 춘추 전국시대 멀다는 건 적국을 얘기해요. 찾아온다는 건 뭐죠? 그냥 평생 한번 찾아오고 같이 지내는 걸 얘기해요. 전화해보고 카톡해보고 나 갈까? 이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유붕자원방래한다는 건 진짜 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학이 시습지 하면 유붕자원방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인부지불온,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잘 지낸다. 화내지 않고. 이 다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 인덕이고요. 강론이 뭐냐? 임금과 신하 간에 인이 있으려면 그게 충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인이 있으려면 그게 효고, 친구들끼리 인이 있으려면 그게 신의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논어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100%, 거의 100% 자기조절과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수업이, 학부 수업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안 그렇지만 대인관계 핵심 교과서로 논어를 썼습니다. 전부 인간관계에 대한 거니까. 그런 전통이 원래 교육하면 인간관계 잘 맺는 걸 가르치는 게 원래 교육이었어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맨날 영어 수학만 배우고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함을 느껴요. 배워야 될 걸 못 배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들이 뭐냐? 다 인간관계 잘 맺는 법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계발서의 시초들입니다. 데일 카네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인간관계 잘 맺고 설득하고 하는, 원래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그런 책을 통해서 자기계발서, 셀프 헬프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책을 사본다. 픽션, 소설책 말고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사본다. 10중 팔고 인간관계에 대한 걸 거예요. 왜?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어렵고 친구관계도 어렵고 모든 인간관계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갈등으로 점점 편도체 활성화되고 점점 부정적 정서 강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의 외래로, 말하자면 멘탈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환자로 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인간관계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장애든 우울증이든 정신과에 간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질병이 뭐든지 병명에 상관없이 사회성 회복, 그게 정신과의 치료 목표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조직생활 잘하도록 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정신과의 공통된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통 능력이 왜 마음 근력의 중심인지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상당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법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많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했다고 치고, 자, 이제 학기말 중간 시험 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통 능력 왜 중요한가? 지금 설명했죠? 모든 가치,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 통해서 생산되고, 삶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총합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곁가지로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 합하면 그게 곧 내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중요한 인간관계가 다 건강하고 성공적이면 내 삶 자체가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 전부 인간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역시 전부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 능력, love and respect 열심히 하면 되겠네, 알았어, 나 할게 라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제가 소통 능력 검사 도구 다 있거든요. 해가지고 정상인, 그러니까 뭐 정신과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게 요게 보통 저희는 영어 논문 쓰지만 한글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코리안 저널 오브 스키조프레니아 리서치, 한국 저널이에요. 대한조현병 학회지예요. 조현병에 대한 의사들이 이제 주로 내고 환자와 일반인 비교하고 뭐 환자들 치료 비교하고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위 25%와 하위 25%,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5% 10%가 아니라 그냥 상위 4분의 1과 하위 4분의 1, 대략 높은 편과 낮은 편의 브레인 스트럭처를 비교했습니다. 이건 fMRI 연구가 아니라 MRI로 뇌의 스트럭처, 구조를 찍은 거예요. 피질 두께라든지 용적량이라든지 신경망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서 놓고 보니까 뇌 구조가 다릅니다. 뭐가? 소통 능력 상위 4분의 1과 소통 능력 하위 4분의 1이 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몸에다 비유하자면 소통 능력이, 예를 들면 마음 근력이라면 하위 4분의 1, 그러면 근육도 약하고
좀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육량. 그런 사람이 굳게 결심하고 내가 저 무거운 거 들래. 그런다고 들 수 있나요? 안 되죠. 뭐부터 해야 돼요? 훈련, 운동. 몸의 근육을 길러야 어떤 걸 해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브 앤 리스펙트를 하려고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어도 뇌 구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약화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저 인간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 갈등이 되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자꾸 속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 습관이 있으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소통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쉬운 얘기. 러브 앤 리스펙트가 중요한 능력인데 그거에 관계되는 뇌 부위가 있대.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뇌 구조가 바뀔까요? 네, 바뀌어요. 그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훈련에 따라서 보통 많은 논문들은 8주 동안 훈련시킵니다. 집중으로 8주 신경 훈련시키면 뇌의 작동 방식이, 새로운 습관이 장착이 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석 달을 얘기합니다. 2달이 보통 변화가 생기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늦게 생기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석 달 동안 꾸준히 마음 근력 훈련을 하면 지금보다,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전전두피질 활성화 잘 되고 편도체 안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운동했을 때 근육 생기는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재밌게도 몸 이 체형 뜯어 고치는데 열심히 꾸준히 하면 석 달 정도 하면 이 근육 패턴 이런 것도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면 오늘 가르쳐 드릴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대한 마음 근력 훈련을 오늘부터 석 달 동안 꾸준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10분, 15분만 해도 돼요.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왜냐하면 신경 가소성, 뇌의 연결망의 변화는 자는 동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직전에 뇌 상태가 중요합니다. 주무시기 직전에 편도체 활성화 시켜놓고, 즉 많이 걱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일 두고 봐라 이러고 주무시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무시기 직전에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내가 다 사랑하리. 와, 세상이 다 왜 이렇게 아름답냐. 와,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편도체 가라앉히고 감사하고 좋은 일 생각하고, 그래서 전전두피질 활성화시키고, 오 됐네. 그리고 딱 주무시면 고개 잡고 그 상태로 굳어져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남도 미워하게 되겠죠. 언제 미워해야 돼요? 낮에 미워하세요. 주무시기 전이 아니라 낮에 미워하라고요. 싸워도 낮에 싸우고. 그리고 오늘 밤 이제 자야 되겠다. 잘 시간이 됐다. 그러면 내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해야 돼요. 자는 동안 내 뇌는 자기 직전에 내 뇌 활성화 상태로 굳어질 테니까 나는 잠자리 들기 전에 모든 거에 감사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잘 안 되네? 그러면 김주환 교수의 수면 유도 명상을 들어보고, 유튜브를 들어보고, 이런 걸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편도체 안정화 시켜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뇌 구조 바뀔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2월 17일이니까 3월, 4월, 5월. 여러분은 꽃피는 5월 중순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어요?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